안녕하세요. 저는 육아용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평소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잘 듣고 있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대 분들의 얘기가 많아서일까요? 제 얘기 같아 공감도 되고 재미도 있고 어지간한 테레비 드라마보다 좋아요. 보면 특히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막 시집 왔을 땐 혹독한 시집살이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시어머니 상대는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도 있었죠. 참 인생이란 게 신기해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고아 출신의 별다른 기술도 없던 제가 사장님 소리를 듣는 날이 오다니 말이죠. 설마 시어머니 덕분에 인생 역전에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죠. 도대체 무슨 사연인 건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썰을 풀어볼게요. 사실 제 삶은 시작부터 꽝이나 다름없었어요. 어릴 때 얼굴도 모르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쭉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성인이 돼 홀로 사회로 나왔을 땐 어찌나 무섭고 외롭던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정부에서 나온 자립지원금으로 구한 작은 월세방에서 벌벌 떨며 잠들었던 첫날 밤이 말이죠. 보육원에선 늘 다른 아이들과 같이 잤거든요.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는데 막상 혼자 차디찬 방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자니 왜 그리도 서럽던지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빨리 나도 나만의 가족을 만들자고 말이죠. 고아가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는 거였죠. 하지만 영 자신은 없었어요. 저는 고아인데다가 특출나게 예쁘다거나 몸매가 좋다거나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까무잡잡한 피부에 살짝 살집이 있어 남자들이 싫어하는 편이었죠. 당시 전 보육원 원장님 소개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여직원보다 남직원이 훨씬 많은 곳이었는데도 별다른 대쉬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예쁜 여직원은 허구한 날 남직원들이 같이 밥 먹자, 술 먹자 찝쩍거렸는데 말이에요. 그날도 그랬어요. 주문했던 사무용품이 도착해서 그 여직원과 제가 낑낑대며 나르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옆 팀에서 근무하던 남자 직원이 다가와 그 여직원이 들고 있던 A4 용지 상자를 빼앗다시피 가져가더라고요. 지영씨도 참, 이런 무거운 거 들 일 있으면 나 부르라니까요. 힘쓰는 건 남자가 해야죠. 아이 참, 안 그러셔도 되는데. 고마워요. 고마우면 이따 커피 한 잔 사든가요. 그럴게요. 하하호호 웃으며 다정하게 걸어가는 두 사람 옆에서 전 어색한 미소만 지었어요. 뒤늦게 제게 눈길을 준 남자 직원이 그러더군요. 경숙 씨 것도 들어줘야 하는데 내가 손이 2개뿐이라. 경숙 씨는 혼자 들 수 있죠? 덩치로 봐선 나보다 더 힘셀 것 같은데 뭐.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희죽거리는 남직원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울어버리면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전 눈물을 꾹 참고 그럼요, 이까짓 게 뭐라고요? 하고 대답했죠. 그리고 속도를 올려 먼저 앞서 걸어 나가버렸죠. 그렇게 어찌저찌 도착한 비품은 다 잘 정리했지만 여전히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난 왜 이렇게 못생긴 걸까? 이러다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몰려들었죠. 그러다 보니 갑자기 술이 땡기더군요. 다음 날도 출근이라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참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퇴근길에 집 근처 슈퍼 앞 노상에서 과자 한 봉지와 소주를 샀죠. 지금이야 혼자 술 마실 수 있는 가게들이 많다지만 그땐 어디 그랬나요? 여자 혼자 술집에 들어갔다간 내쫓기기도 하는 시대였으니까요. 잘 마시지도 못하던 술인데 그날따라 왜 그리도 달게 느껴지던지요.
과자를 안주 삼아 혼자 연거푸 술을 들이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아무래도 눈에 띄긴 했나 봐요. 슈퍼에 들렀던 아저씨 한 명이 저를 보고 멈칫하더군요. 아이고 마이세다 마이세야. 아니 무슨 여자가 혼자서 저렇게 무식하게 술을 마셔? 아유, 이 사람 취했구만. 괜히 오지랖 부리지 말고 가던 길 가요. 아니 이게 무슨 오지랖이야. 젊은 여자 혼자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저렇게 술 마시고 있는데. 어이 아가씨, 이 동네 살아?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여기서 여자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 급기야 그 아저씨는 슈퍼 사장님의 만류에도 제게 다가와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얼른 일어나 도망쳤을 텐데 그땐 저도 술이 들어가 제법 간이 커졌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서 대거리를 했죠. 아저씨가 알아서 뭐 하게요? 뭐? 너 몇 살이야? 몇 살인데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제 시건방진 대꾸에 아저씨는 더욱더 열이 받은 것 같았어요. 너 진짜 말 다 했어? 이 기집애가 건방지게 어디서? 너 일어나봐. 당장 안 일어나? 급기야 아저씨는 씩씩대며 제 어깨를 잡고 억지로 일으키려 했어요. 절로 악소리가 날 정도로 엄청난 힘에 전 반강제로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 저를 내려다본 아저씨는 가짠타는 듯이 비웃음을 짓더라고요. 너 아직 시집도 못 간 노처녀지? 얼굴꼴 보아하니 남자 손 한번 못 잡아봤겠네. 아, 그래서 여기서 술 먹고 있던 거구나. 길 가는 남자 하나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수작 부리던 거네. 내 말이 틀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이고, 아니 못생기게 화내니까 더 무섭네. 왜? 전곡을 찔렀어? 어떻게 뭐 이 아저씨라도 상대해줄까? 이 아저씨가 이래봬도 밤일 하나는 기가 막히다고, 어? 제 어깨를 틀어잡았던 우악스러운 손길은 어느새 끈적해져 있었어요. 보아하니 이 아저씨도 술 꽤나 마신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 도망가려고 했지만 아저씨는 좀처럼 저를 놔주지 않았죠. 그렇게 두려움에 왈칵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를 스쳐 지나가던 행인 한 명이 갑자기 성큼성큼 다가와 저희 앞에 멈춰 서더군요.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였어요. 여자분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만하시죠? 갑자기 끼어든 남자 때문에 아저씨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허둥지둥 제 어깨를 놔주곤 그 남자를 노려보더군요. 넌 뭔데 끼어들고 난리야?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 남자는 아저씨 말엔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제 쪽을 보더니 이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 하고 묻더군요. 전 다급하게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혼자 술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막 시비 걸잖아요. 제 말에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아저씨를 매섭게 노려보더니 그쪽이야말로 엄한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가던 길 가시죠? 하더군요. 욕을 하거나 언성을 높인 것도 아닌데 꽤나 위압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키도 크고 덩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아저씨도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아니 내가 뭐 깡패도 아니고 그냥 젊은 아가씨가 위험하게 여기서 혼자 술 먹고 있길래 걱정돼서. 알았으니까 이만 가시라고요. 남자는 더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협이 됐는지 아저씨는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렸죠. 아저씨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니 그제야 긴장이 풀리더라고요. 전 그대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괜찮아요? 어디 다쳤어요? 그 모습을 본 남자가 걱정이 됐는지 제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물었어요. 전 바로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니에요.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부축해 줄까요?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가 먼저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남자답게 커다랗고 다부진 손이었죠. 자세히 보니 얼굴도 제법 멀끔하니 잘생겼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심장이 어찌나 빨리 뛰던지요.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왜 그래요?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런 제 모습이 이상했는지 남자가 재차 물었어요. 당황해 저도 모르게 나 남자 손 잡아본 적이 없어서 하고 말끝을 흐렸죠. 도대체 그런 말은 왜 한 건지 지금 생각해도 참 창피해요. 설마 제가 그런 대답을 할 줄은 몰랐는지 남자도 당황하며 손을 거두더군요. 아, 그래요? 그럼 혼자 일어날래요? 전 땅바닥에 손을 짚고 혼자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재차 고맙다고 인사했죠. 지금은 현금이 없는데 번호라도 알려주면 사례를 하겠다고요. 그러자 남자는 그런 일도 못 된다면서 손사래를 쳤죠. 됐어요. 뭐 대단한 거라고. 그보다 시간 늦었는데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부모님이 걱정하겠어요. 그럼 전 이만. 남자는 제게 인사를 건네고 그렇게 몸을 돌렸어요. 그 순간 이대로 남자를 보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본능적으로 남자의 팔을 덥석 잡았어요. 그리고 놀라서 돌아보는 남자에게 저희 같이 술 한잔 할래요? 감사의 의미로 제가 살게요. 하고 외쳤죠. 남자는 두 눈만 동그랗게 뜰 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이 제 얼굴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새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죠. 괜한 말을 했다 싶더라고요. 싫으신 거면... 아니요, 안 싫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마실까요? 제가 안쓰러웠던 걸까요? 남자는 의외로 순순히 제가 술을 먹던 노상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뒤늦게 정신이 든 저도 남자의 맞은편에 앉아 술을 더 사왔죠. 아까부터 상황을 지켜봤던 슈퍼집 사장님은 잘해보라며 마른 안주를 서비스로 주기까지 했네요.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뭐 이런저런 신변잡기식 대화를 하면서 남자에 대해서도 많은 걸 알게 됐죠. 남자는 저보다 4살 연상이었고요. 근처에 있는 작은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또 취미는 영화 감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요? 무슨 영화 좋아해요? 남자들은 홍콩 액션 영화 이런 거 많이 좋아하던데. 전 그런 거 말고 옛날 영화 좋아해요. 뭐 싱잉 인 더 레인이나 로마의 휴일 같은? 진짜요? 저도 로마의 휴일 진짜 좋아하는데. 오드리 헵번이 나온 영화는 다 좋아해요. 티파니에서 아침을도 좋아하고. 그 영화도 좋았죠. 남자와 저는 의외로 공통점이 많았어요. 취미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음식도 똑같고 뭐 그러다 보니 대화가 물 흐르듯 계속해서 이어지더군요. 남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막차가 끊길 때쯤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는데 대뜸 제 연락처를 묻더군요. 돈가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역 근처에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주말에 먹으러 갈래요? 밥 먹고 극장에서 영화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경숙 씨의 생각은 어때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얼떨떨하게 남자를 쳐다보던 저는 이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주말, 저는 생애 처음으로 남자와 데이트란 걸 해봤어요. 그때 입었던 옷이나 함께 먹었던 돈가스의 맛 같은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어쨌든 그날 이후로 남자와 저는 주말마다 함께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게 됐고요.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하게 됐죠. 맞아요. 연인이 된 거였어요.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술에 취한 아저씨한테서 저를 구해준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의로운 사람이었고요. 연인인 제게도 늘 다정하고 성실했죠. 또 어쩌다 싸움이 나도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늘 먼저 굽히고 들어와 줬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 완벽한 남자친구였지만, 아니 어쩌면 그런 완벽한 남자친구였기에 제가 고아라는 걸 밝히는 건 쉽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별 볼 일 없는 여자친구인데 고아라는 약점까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마냥 숨길 수도 없어 결국 사귄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진실을 고백했죠. 오빠, 사실 나 부모님 얼굴도 몰라. 어릴 때 버림받아서 쭉 보육원에서 컸거든. 지금까지 말 못해서 미안해. 의외로 남자친구는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제가 부모에 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안 해서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 없는 게 네 죄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말을 못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혼자 속 끓였던 거야? 바보같이. 남자친구는 화를 내긴커녕 오히려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오빠, 난 지금까지 가족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거든. 애초에 내겐 아니라고 생각해서 욕심내 본 적도 없고. 근데 오빠랑은 가족이 되고 싶어. 오빠가 내 가족이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청혼이나 다름없는 말이었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막 웃으면서 멋지게 청혼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너 때문에 다 망했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뜻밖의 말에 전 얼떨떨하게 남자친구를 바라봤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다름 아닌 반지 케이스였죠. 석 달치 월급 모아서 산 거야. 비싼 건 아니지만 받아줬으면 좋겠어. 마치 영화처럼 남자친구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는 내가 네 가족이 돼줄게. 그러니까 결혼하자 경수가. 하고 무릎을 꿇더군요. 전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그런 남자친구의 품에 안겼죠. 그렇다고 저희가 바로 결혼을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서로 사회 초년생인지라 모아둔 돈도 별로 없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시부모님을 뵙고 인사드릴 용기가 아직 없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집안이었으면 몰라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꽤나 있는 집 자식이었어요. 아버지는 은퇴한 고위직 공무원이었고요. 어머니는 육아용품 관련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더군요. 그렇게 잘난 집안에서 저같이 가진 거 없는 고아 며느리를 반길 리가 있겠어요. 남자친구는 괜찮다고, 자기 부모님은 그런 걸로 사람을 막대할 분들이 아니라고 했지만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더군요. 그치만 제가 예비 시부모님 앞에 나설 용기가 생기기도 전에 뜻밖의 새 생명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맞아요. 아이가 생긴 거였죠. 나름 피임을 철저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더라고요. 병원에서 5주차라는 말을 들었을 땐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치만 한편으로는 기쁜 게 사실이었죠. 남자친구 역시 이 사실을 알고 뛸 듯이 좋아했죠. 우리 애기가 하늘에서 보기에 답답했나 봐. 엄마가 계속 결혼을 미루기만 하니까 못 참고 이렇게 먼저 와줬네. 내가 결혼을 언제 미뤘다고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는 거 무섭다고 계속 피하고 있었잖아. 이제 더는 못 미뤄. 이번 주말에 당장 찾아뵙고 인사드리자. 결국 그 주 주말 유명한 한정식 집에서 전 처음으로 남자친구네 부모님과 인사를 나눴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예비 시아버지는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달랐죠.
고아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안색이 확 달라지더니 그 뒤로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자친구가 먼저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죠. 어머닌 이 사람한테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오늘 처음 봤다고 낯가리시나? 그러지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요. 남자친구의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을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저를 향해 입을 열더군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일부러 피임 안 하고 임신한 건가요? 처음엔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옆에서 남자친구가 어머니! 하고 경악하고 나서야 제가 모욕받았다는 걸 알았죠. 당황한 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니요, 일부러라니 말도 안 돼요. 어머님, 임신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솔직히 우리 영철이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게 없는 아이예요. 당장 선시장에 내놓으면 좋은 집안 아가씨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요. 그치만 그쪽은 에휴, 말을 말아야지. 어쨌든 그쪽도 그걸 아니까 우리 영철이 잡고 싶어서 임신한 거 아니에요? 예비 시어머니의 적나라한 말에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를 대신해서 남자친구가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막말이세요? 하며 화를 냈죠. 가자 경수가, 일어나. 여기 더 있지 말자. 급기야 남자친구는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꿈쩍도 할 수 없었죠. 사실 처음 임신 사실을 알고 안도하기도 했거든요. 아이까지 생겼으니 남자친구가 날 책임져 주겠지. 예비 시가에서도 반대는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속내를 들킨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전 저를 억지로 일으키려는 남자친구의 손을 밀어내고 시부모님을 향해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라면 영철 오빠랑은 헤어질게요. 그치만 뱃속의 아이는 낳아서 키우게 해주세요. 절대로 아이 문제로 곤란하게 만들 일은 없을 거예요. 제 말에 남자친구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기겁했어요. 하지만 전 그런 남자친구를 무시하고 예비 시부모님에게 고개를 조아렸죠. 부탁드려요. 오빠 아이이기 전에 제 아이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전 고아라서 제 피를 이은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꼭 낳고 싶어요. 병원에서 아기의 미약한 심장 소리를 들은 순간 결심했거든요. 이 아이를 꼭 낳겠다고요. 세상에 하나뿐인 내 아기. 저와 피로 연결된 유일한 혈연이었으니까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아주 겁없는 아가씨네. 마음대로 해요. 하고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예비 시아버지도 허둥지둥 그 뒤를 쫓아 사라져버렸죠. 경숙이 너 정말 나랑 헤어질 거야? 그래? 나한테 넌 겨우 그 정도 존재야? 뱃속에 우리 아기보다 못한 존재냐고! 혼자 남겨진 남자친구는 저를 향해 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늘 제게 져주던 남자친구가 그렇게까지 흥분한 걸 본 건 처음이었죠. 그치만 그 착한 성정이 어딜 가겠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쳐다만 보자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하더군요. 미안해. 우리 어머니 정말 멋있고 똑바른 분이라 아버지보다도 더 존경했는데 설마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만나게 안 했을 거야. 괜찮아. 내가 여러모로 오빠보다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 건 사실이잖아. 너까지 그런 헛소리 할래? 난 경숙이 너도 뱃속에 우리 아기도 절대 포기 못해. 부모님을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할 거야. 설마 했는데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바로 본가를 나와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싫다고 밀어내기도 하고 돌아가라고 사정도 해보고 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죠. 사실 저도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마냥 모질게 굴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네 집에서 아예 남자친구를 내놓은 자식 취급할 모양인지 그 뒤로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만 한 뒤 함께 살기 시작했고요. 이듬해 여름 무사히 뱃속에 아이도 출산했답니다. 딸이었으면 했는데 아이는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이었어요. 그 핏덩이를 품에 안아들고 저를 향해 웃는 남편을 보는데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들더군요. 어렵게 얻은 내 가족을 꼭 지켜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몸조리까지 마친 저는 남편에게 시가로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어요. 뜻밖의 소리였는지 남편은 깜짝 놀라더군요. 갑자기 왜? 그냥 그게 도리 같아서. 당신이 나 때문에 부모님하고 절연한 것도 마음에 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애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외가도 없는데 친가마주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그래, 그러자 하고 대답해줬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시부모님은 의외로 저희를 쉽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남편이 연을 끊고 나가버렸을 때 잡지 못했던 게 못내 후회되셨던 모양이에요. 남편을 쏙 빼닮은 손주 역시 예뻐해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저까지 인정해 준 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있는 듯 없는 듯 유령 취급하셨고요. 시어머니는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죠. 걸핏하면 집으로 찾아와 제 살림이나 육아 방식을 가지고 퉁박을 주셨어요. 넌 주부라는 게 집안꼴이 이게 뭐니? 아이고, 냉장고 엉망인 거 봐라. 영철이랑 재민이 밥은 잘 먹이고 있는 게야? 그럼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말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네가 나처럼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살림 허투루 하는 꼴 난 못 본다. 수시로 와서 확인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덕분에 전 늘 24시간 긴장하며 살아야 했어요. 언제 시어머니가 들이닥칠지 모르니 매일같이 집안을 삐까뻔쩍하게 닦아놔야 했고요. 남편이 됐다고 해도 매 끼니 새 반찬에 새 밥만 올렸죠. 거기에 육아까지 더해지니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명절이나 제사가 겹치면 정말 끔찍했어요. 시간은 또 제사가 어찌나 많던지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제사가 있었는데요. 그럼 전 거의 이틀 전부터 시가로 불려가 눈도 제대로 못 붙이고 일을 해야 했죠. 시어머니도 사업을 하시니까 원래는 일하는 아주머니에 사람을 더 붙여서 제사를 치르곤 했다는데 제가 시집 온 뒤로는 글쎄 아예 일하는 분들을 휴가를 줘버리더라고요. 그럼 전 꼼짝없이 독박으로 차례 준비를 해야 했죠. 옆에서 손도 까딱 않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만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면 어찌나 서럽던지. 혼자 화장실로 들어가 눈물을 쏟은 적도 여러 번이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당장 시어머님을 찾아가 따지겠다는 걸 제가 말렸죠. 안 그래도 결혼 전에 저 때문에 절연을 하네 뭐네 해서 부모와 사이가 틀어진 사람인데 더 눈밖에 나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난 괜찮다니까. 대한민국 며느리들이 다 똑같지 뭐. 그래도 제사 음식을 당신 혼자 만드는 게 말이 돼? 어머님도 옆에서 같이 도와주셔. 도와주긴 뭘 도와줘. 입으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던데. 그건 나 가르치겠답시고 그러신 거지. 또 큰 도련님 결혼하면 곧 동서도 생길 텐데 뭘. 우리 괜히 일 키우지 말자, 응?
남편에겐 연년생인 남동생과 4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요. 다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고 특히 큰 도련님은 내년에 결혼 예정이었어요. 지금은 며느리가 나밖에 없잖아. 다른 며느리들 더 들어오면 나에 대한 관심도 많이 사그라지실 거야. 집에도 전처럼 막 찾아오지 못하실 거고. 제 말에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저는 동서가 들어오길 손꼽아 기다렸죠. 해가 바뀐 뒤 예정대로 첫째 도련님은 사귀던 아가씨와 식을 올렸고요. 저희 집엔 새 식구가 들어왔어요. 대기업 다니는 서방님이 맞선으로 만난 여자였는데 부모님도 교사고 본인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죠. 저 때와는 다르게 시부모님들도 흡족해하는 눈치였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동서에게 선물이라며 고급 화장품 세트까지 건네주셨죠. 어머님, 뭐 이런 걸 다. 됐으니 받아두거라. 요즘 젊은 애들이 좋아한다는 브랜드라고 해서 사봤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구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래.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어찌나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던지요. 전 그때까지 시어머니에게 양말 한 쪼가리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심 서운했지만 그래도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모신다면 언젠가 시부모님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치만 그날 이후로도 시부모님의 며느리 차별은 노골적으로 이어졌어요. 동서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집안의 각종 대소사에 늘 당일에나 참석했고요. 여전히 제사 준비도 저 혼자만의 몫이었죠. 둘째 도련님이 장가를 가서 작은 동서가 생긴 뒤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작은 동서는 저와 마찬가지로 전업주부였지만 걸핏하면 몸이 아프단 핑계로 시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시부모님도 막내 며느리라 그런지 아니면 저와는 달리 동서가 친정이 탄탄해서 그런지 딱히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막내 며느리가 오지 않으면 제게 동서 관리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뭐라고 하기 일쑤였죠. 시부모님부터가 저를 무시하니 동서들도 저를 무시한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뭐 앞에서야 형님 해도 뒤에선 저를 욕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제 자격지심이라면 좋겠지만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둘이서 알게 모르게 자주 만나 커피도 마시고 쇼핑도 하더라고요. 제가 끼워달라고 해도 네, 다음엔 형님도 꼭 부를게요. 하고 그냥 넘기기 일쑤였죠. 결정적으로 제가 동서들에게서 정을 뗀 사건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 생신 때문에 다 함께 레스토랑에 모여 밥을 먹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 화장실 변속칸으로 들어갔는데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리더군요. 형님, 여기 식당 누가 정한 거래요? 누구긴 누구겠어. 큰형님이지. 어쩐지 촌스럽더라. 음식 맛도 영 별로고요. 그치? 큰형님은 센스도 없고 눈치도 없고 아직도 우리 만날 때마다 끼워달라고 하는 거 봐. 제 말이야. 애 하나 뵌 걸로 아주버님 발목 잡아서 결혼한 주제 우리랑 자기가 같다고 생각하나? 전 아주버님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싶어요. 고아에 못생기고 뚱뚱한 여자를 애뱉다고 책임진 거 봐요. 성인군자 같다니까요. 성인군자는 무슨, 그냥 바보 같은 거지. 화장실 안에서 그 말을 듣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동서들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도 안 날 만큼 비참했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못난 저 때문에 남편이 똑같이 싸잡혀서 욕먹는다는 거였어요.
애써 표정 관리를 하고 밖으로 나왔더니 시어머니는 왜 이리 늦었냐며 타박하더군요. 동서들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동서들과 친하게 지내려던 노력을 모두 그만뒀어요. 그 전엔 해마다 동서들 생일도 챙겨주고 조카들 어린이날 선물이다 뭐다 열심히 챙겼는데 다 부질없다 싶더라고요. 여전히 시가 대소사는 모두 저 혼자 챙겨야 했지만 그것도 그냥 맏며느리의 숙명이다 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죠. 제가 더는 뭐라고 하지 않자 동서들은 나중에 아예 대놓고 시가 일에 손을 떼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아이 학교를 보내고 혼자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평소 회사에 있을 땐 문자만 하던 남편이기에 이상하다 싶었죠. 여보세요? 당신이 전화를 다 하고 웬일이야? 여보, 큰일 났어. 아버지가! 남편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간 것 같더군요. 간신히 남편을 진정시켜 무슨 일인지 묻자 글쎄 시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게 아니겠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전화를 끊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착해 있었고요. 시아버지는 응급수술에 들어간 상태였죠. 늘 제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시어머니였는데 하얗게 질린 채로 덜덜 떨기만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그 나이 때 평범한 여자 같아 보이더군요.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님 잘 이겨내실 거예요. 전 용기를 내서 아무 대답도 없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불안할 때 사람의 온기만큼 안정을 주는 게 없잖아요. 밀쳐질 걸 각오하고 잡은 거였는데 의외로 시어머니는 가만히 있더군요.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요. 시아버지는 무사히 눈을 떴습니다. 아니, 이 무사하라는 말엔 어폐가 있겠네요. 뇌를 크게 다친 탓인지 시아버지는 정신을 놔버리셨고요. 몇 달 뒤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늘 나이에 비해 정정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치매라니. 가족들 모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엔 경증 치매라 대화도 곧잘 나누고 정신도 온전하실 때가 많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치매 증세가 무섭게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1년쯤 지났을 무렵엔 자식들은 물론 시어머니까지 몰라보셨죠. 식탐은 또 어찌나 강해지셨는지 하루에 5끼를 먹어도 배가 고프다며 야단이셨어요. 그때 바로 먹을 걸 갖다 주지 않으면 온갖 행패를 부리며 난리를 쳤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 어떤 간병인이든 오래 버티질 못했어요. 급기야 시가에서 오래 일하던 식모 아주머니도 그만둬 버렸죠.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굴리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하나뿐인 남편을 차마 요양원에 보낼 순 없고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돌보기엔 회사 일이 있었으니까요. 동서들은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아예 모른 척 하더군요. 그런데 차마 저까지 그럴 순 없더라고요. 어쨌든 시부모님도 제 하나뿐인 가족이잖아요. 비록 저를 있는 듯 없는 듯 유령 취급만 하던 시아버지지만 어떻게 요양원에 보내겠어요. 고민하던 저는 남편에게 제가 직접 시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했죠. 처음엔 반대하던 남편도 아버지가 걱정되던지 결국 마지못해 허락하더군요. 이튿날 시가를 찾아가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인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가 돌보겠다고? 네, 재민이도 요즘 학원 여기저기 다니느라 밤 늦게야 오고요. 그이도 요즘 계속 야근이라 집에 늦게 들어오거든요. 계속 사람 바뀌면 아버님도 힘드실 거예요. 제가 할게요.
말없이 저를 뚫어져라 보던 시어머니가 그래, 마음대로 하려무나 하더군요. 적어도 고맙다는 말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애초에 그런 말 듣고자 했던 것도 아니니까요. 그 뒤로 저는 시가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시아버지를 모셨어요. 치매 노인을 돌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어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노인네와 하루 종일 씨름하다 보면 저 스스로를 갉아먹는 기분이었어요. 밤마다 울기도 참 많이 울었네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나중엔 시아버지와 친해지기도 많이 친해졌어요. 시어머니도 몰라보는 시아버지가 저만 알아보고 방긋 웃으며 먹을 걸 나눠줄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죠. 제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식구들도 참 많이 놀라더라고요. 때때로 시아버지는 맑은 정신으로 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언젠가 저를 보며 우리 큰며느리 예뻐 라고 짧게 말씀하셨을 땐 어찌나 감동이던지. 남편에게 자랑까지 했네요. 전 정말로 시아버지가 오래 살길 바랬지만 불행히도 시아버지는 5년 뒤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정말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동서들은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제게 축하 인사를 건네더군요. 아버님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형님이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사실 정신이 온전치도 않으셨는데 돌아가신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라요. 맞아요. 치매 노인네 돌보는 게 말이 쉽지. 대단해요 정말. 저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 동서들이 참 못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한 번도 동서들 앞에서 언성을 높여본 적이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화를 냈죠. 동서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고인 보내는 자리에서 할 얘기 못할 얘기 가려야 하지 않겠어? 당황한 동서들은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아니, 우린 그냥 별뜻 없이 뭘 그렇게 화를 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람 무안하게. 아버님 모신 거 가지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애초에 유산 노리고 그런 거 우리가 모를 줄 알아요? 유산이라니? 모른 척하지 말아요. 안 그러면 어떤 여자가 미쳤다고 치매 시아버지를 모셔요? 형님도 알잖아요. 아주버님이 형님이랑 결혼하는 바람에 눈밖에 난 거. 그래서 유산 못 물려받을까봐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동서들의 말에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묻은 개 눈엔 뭐 묻은 개만 보인다더니 딱 그 짝이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깟 돈 안 받아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제 말에 동서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허세를 부리는 거라 생각하는 눈치더군요. 마음대로 생각해라 싶어 그냥 그 자리를 피했어요. 동서들하고 말싸움한다고 해서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보내드리고 한 달쯤 흘렀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두 서방님네를 호출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 잔뜩 긴장해서 시가로 향했죠. 동서들은 혼자가 됐으니 합가하잔 얘기가 아니겠냐며 자기들은 죽어도 싫다고 벌써부터 걱정을 하더라고요. 같이 살기는 싫고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시가에 어마어마한 유산이 탐이 났겠죠. 속물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꺼낸 얘기는 뜻밖이었어요. 자긴 앞으로도 혼자 살 거고 재산은 공평하게 셋으로 나눠 저희에게 물려주겠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유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다. 이미 최 변호사하고도 얘기 다 끝내놨으니까 그렇게 알거라. 두 서방님과 동서들은 내심 기쁜 눈치였어요.
제가 시아버지를 모신 일로 혹시라도 유산을 더 받아가는 건 아닐까 걱정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여우 같은 막내 동서가 어머님, 지금 그깟 유산이 문제예요? 그보다 아버님도 돌아가셨는데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사신다고 그래요? 저희가 모실게요. 하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질세라 큰 동서도 아니에요. 저희가 모실게요. 어머님 위해서라면 저 학교도 그만둘 수 있어요. 하더군요.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쪽을 보면서 넌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하고 묻더군요. 당황해서 말없이 쳐다만 보자. 왜? 유산도 보장받았겠다. 시엠이랑 같이 사는 건 죽어도 싫다는 거야? 재차 묻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혼자 살고 싶으시다니까 그 뜻을 존중하려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저도 나이가 드니 간이 좀 커졌는지 마지막엔 좀 뾰족하게 대꾸했던 것 같아요. 한 소리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혼자 살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반년쯤 지났을까요? 이젠 좀 좋은 일만 생겨도 좋으련만 또다시 뜻밖의 비보가 찾아왔죠. 바로 시어머니의 암 선고였죠. 저와 남편은 물론 두 서방님네까지 새하얗게 질려 달려갔는데 의외로 시어머니는 담담하더군요. 유방암 말기라는구나. 의사 말로는 반년도 버티기 힘들 거래. 그래도 이대로 포기할 수 있겠니? 그 항암 치료든 수술이든 한번 해보련다. 시어머니의 말에 저를 제외한 모든 식구들이 펑펑 눈물을 쏟았어요. 특히 동서들은 하늘도 무심하다. 어떻게 어머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울며 불며 난리가 났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식구들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근데 나 혼자 병원 다니기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말이다. 그 강철 같던 시어머니도 병 앞에선 어쩔 수가 없었던가 봐요. 자식들 중 누구라도 좋으니 함께 살았으면 하시더군요. 수술이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거든? 그러니 이번 주말에 다들 집으로 모이거라. 같이 얘기 좀 해보자꾸나. 시어머니의 말에 다들 복잡한 표정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저와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와 사이가 껄끄러운 건 사실이었어요. 그치만 아무래도 동서 둘 다 선뜻 자기들이 모시겠다고 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고민하던 저는 남편에게 그냥 우리가 모시자 하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의외로 단호하게 고개를 젓더라고요. 됐어. 당신 할 만큼 했어. 돌아가신 아버지 몸 갈아가며 병수발한 게 누군데. 이번엔 둘째나 아니면 셋째네가 해야지. 그치만 당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고 싶다고 했잖아. 그거 아버지 때문에 계속 미루다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아버지 모시는 동안 그놈들이 한 게 뭐가 있어. 남편은 시아버지 일로 동생들에게 쌓인 게 많은 것 같았어요. 이번엔 절대로 저를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감정 싸움을 하게 될 걸 염려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아무래도 혼자 된 지 얼마 안 돼 암 선고까지 받은 시어머니가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새 미운정이 들어버린 건지 결국 남편을 설득해 서방님 둘 다 못 모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모시기로 합의했죠. 그리고 마침내 주말이 다가왔어요. 저는 남편과 함께 시가로 향했죠. 이미 두 서방님네까지 다 와 있었는데 어머님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더군요. 일하는 아주머니 말로는 회사 정리 문제로 잠깐 출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들끼리라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눈치를 보던 큰 서방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따로 어디 나가서 형제들끼리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감정 싸움을 하게 될 걸 염려한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과 두 서방님은 커피 한잔하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고요. 졸지에 그 커다란 거실엔 저와 동서들만 남게 됐네요. 평소엔 근황이며 아이들 얘기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을 텐데 그날은 다들 조용했어요. 그저 어색한 침묵만 흐를 뿐이었죠.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거취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겠죠. 그렇게 한참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커피만 홀짝이던 때였어요. 갑자기 큰 동서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그냥 툭 까놓고 말할게요. 형님이랑 동서랑 다르게 전 일하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애들 키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머님까지 모시라고 하면 전 못해요. 확실히 초등학교 선생님인 큰 동서보다 전업인 저나 작은 동서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못하겠다 하니 곱게 보이진 않은 건 사실이었죠. 그러자 뒤를 이어 질세라 둘째 동서가 입을 열더군요. 저도 못해요. 저 몸 약한 거 아시죠? 얼마 전에도 독감 걸려서 죽다 살아났다고요. 둘째 동서가 앓는 소리를 하자 큰 동서가 기가 차다는 듯 끼어들더라고요. 아니, 어머님이 뭐 노망이 나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도 아니고 삼시세끼 밥 먹던 거에 숟가락만 하나 더 올리면 되는 건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어차피 치료야 병원에서 다 해줄 텐데. 그리고 사실 말기라며. 병원에서도 살 확률이 거의 없다고 했다는데 모셔봐야 얼마나 더 모시겠어? 사람 목숨이 의외로 얼마나 질긴데요. 아버님 치매 걸리고도 5년을 더 살다 가셨잖아요. 어머님도 그러지 말란 보장 있어요? 어쨌든 전 못해요. 동서들이 서로 아웅다웅 싸우는 꼴을 보고 있자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둘 다 생각보다 더 인성이 바닥이더군요. 결국 저는 남편과 미리 얘기했던 대로 그럼 어머님은 우리가 모실게 하고 말했죠. 둘 다 대번에 화색을 띠더군요. 정말이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머님 모셨으니 유산을 더 달라거나 이런 말도 하지 말아요. 공평하게 셋이 나누기로 이미 약속된 거니까. 그래, 딴소리 안 할 테니 걱정 마. 이따 어머님 오시면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자리를 정리하고 남편에게 연락하려던 찰나였어요. 갑자기 거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작은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죠. 회사에 계시다던 분이 왜 여기 있는 건지 정말 깜짝 놀랐네요. 얼어붙어 있던 저희를 둘러보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박수를 짝짝짝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글쎄, 브라보! 너희들 속마음은 아주 잘 알았다. 큰며느리 남고 전부 꺼져!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동서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전 모시고 싶은데 말이죠. 꺼지라는 내 말 안 들리니? 늘 동서들에게 자애롭던 시어머니가 북풍 서리빨같이 매서운 눈빛으로 동서들을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최 변호사, 나야. 잘 됐어. 그 유언장 말이야. 내가 예정했던 대로 파기해줘요. 조만간 다시 쓸 테니까. 그래.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큰 동서도 그걸 눈치챘는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자마자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어머님, 유언장 파기한다니 일전에 그 유산 문제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미쳤다고 너희들에게 내 피 같은 유산 물려주겠니?
전부 첫째 애들한테 넘길 테니까 그런 줄 알거라. 어머님, 그게 무슨...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당장 꺼지라고 했지? 암 걸린 노인네가 어찌나 힘이 좋은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들을 쫓아내버렸어요.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두 서방님까지 합세해 문을 두드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으셨죠. 전 그때까지도 얼떨떨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보고만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그러시더군요. 정말 나랑 같이 살 생각이니? 암 환자 수발드는 게 보통 일은 아닐 텐데. 뒤늦게 정신이 든 저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이하고도 다 얘기 끝냈어요. 너도 참 애가 미련한 건지 착한 건지. 평수발 드는 게 그렇게 길진 않을 테니 걱정 말거라. 네? 그게 무슨... 제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묘한 표정으로 웃을 뿐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유방암 말기가 아니라 초기였어요. 수술로 암 부위만 도려내면 될 뿐 따로 항암 치료도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모든 건 다 저희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한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유산이며 회사며 누구에게 물려주면 좋을지 고민하다 일종의 연극을 하신 거였죠.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안 동서들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무릎까지 꿇고 빌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심지어 시어머니는 두 서방님이 결혼할 때 해줬던 집까지 빼앗아 버리셨답니다. 애초에 어머님 명의로 돼 있는 집들이었거든요. 순식간에 두 서방님네 모두 집 없는 거지꼴이 되고 말았죠. 저도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 말이죠. 시어머니에게 경영 수업을 배우다 몇 년 전 정식으로 자리를 물려받았고요. 사장 대접받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죠. 늘 집에서 살림만 하다 제 일을 하게 되니 얼마나 보람차고 행복한지 몰라요. 남편도 아이들도 워킹맘인 저를 늘 응원해 준답니다. 제게 사업체를 물려준 시어머니는 뒤늦게 노후를 즐기고 계세요. 지금은 계모임 친구분들과 다 같이 중국 여행을 가셨답니다. 다들 시어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폈다고 말하는데 시어머니는 일체 그런 생색은 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저한테 일 넘기고 본인은 신나게 놀 수 있어 좋다고 하시네요. 저를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시어머니와 이렇게 잘 지내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역시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애들 말로 존버는 승리한다잖아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